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까지 나왔던 영국과 EU의 관계가 조금씩 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재협상이 미국과 캐나다의 대화에 물꼬를 트기도 했는데요. 세계 무역시장에서 세차게 내리던 비가 멈추고 이제 무지개가 서서히 뜨려고 준비를 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막은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제부터 더욱더 바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도 함께 힘내서 따라오셔야겠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22% 오르면서 231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오늘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37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540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0.57% 오르면서 80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반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99억 원 정도 매수인 반면에 개인은 4억 원, 외국인은 4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신흥국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7,668선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도 현재 마찬가지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91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달러는 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3% 빠지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골드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0.04% 오르면서 1,20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7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현재는 0.2% 오르면서 6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0.31%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2,769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항생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조금 올랐는데요, 0.23% 오르면서 28,41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어피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4% 오르면서 783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다가 0.86% 강세인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현재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퀀텀과 리플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강세인 부분이 보이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는 0.21%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치고 이오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오스의 거래량은 현재 6,963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2위에는 비트코인, 3위에는 에이다, 트론과 리플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훈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금리에 관한 이슈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연준 올해 2번 혹시 내년에는 4번 정도 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섰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나프타 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현재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Powell was not as dovish at Jackson Hole as markets believ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서 믿는 것처럼 이 파월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켓워치에서는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예측과는 다르게 이번 해에는 0.25% 정도 2번, 그리고 2019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4번 정도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BC 뉴스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Canada, US planning all-night NAFTA negotiations as optimism for deal grow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캐나다와 미국이 현재 나프타 딜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BC 뉴스에서는요.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다음 화살이 캐나다로 향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농가들이 캐나다로부터 거친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제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한 줄 보고 가시죠. 현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와 딜을 아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캐나다가 딜을 잘 끝낸다면 캐나다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프타 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 함께 또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시장 내에 퍼진 금리 인상 완화 기대는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2회, 내년에는 4회 금리 인상을 또 전망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미국 중앙은행, FED, 연준에서 정책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늦출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잘못됐다는 나오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실업률 자체가 거의 반세기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이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박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마냥 이게 금리를 묶어둘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실물 경기에 있어서 과연 실물 경기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그런 법인세나 등으로 인한 실적 호조가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소비자 입장이나 개개인의 그런 실물 경기까지도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실물 경기 자체는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기업들도 떠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뉴스에 따르면 잭슨홀 회의라든지 이런 발언에서 제롬 파웰의 그런 발언 자체가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해석을 했는데 이 판단 자체가 틀렸다. 하지만 과연 올해 추가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4회 추가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금리 인상이 된다면 나머지 이머징 마켓에서의 투자 자금 회수도 많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또 나머지 그런 나라 국가들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지금 제기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좀 향후 시장 상황이나 이런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도 충분히 시장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좀 어떨까요? 자, 미국과 멕시코는 무사히 나프타 개정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건 캐나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나프타 협상을 앞두고 좀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시장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자체가 이런 이제 협상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미리 또 한번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는 이렇게 1년간의 그런 긴 공백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한 번에 잘 해결을 했지만 캐나다도 그렇게 쉽게 될 거라는 그런 의중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캐나다한테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 아닐까 싶고요. 해서 향후에 어떤 나쁜 쪽으로의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해결을 하든 아니면 캐나다도 더 나쁜 것보다는 좀 더 줄이는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이 무역 전쟁 자체가 지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된다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점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안정화된다면 투자에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기에 좀 더 안정성 있는 또 흐름이 좀 안정화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충격 자체는 조금 약화될 수가 있다, 이런 멘토님의 입장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저희 선물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I have had all of these advantages required for success라는 이제 문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나는 이제 성공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제 모든 그런 불이익도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에서의 성공이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의 성공이든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요. 무조건 좋은 것만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만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이제 그런 저는 모든 분이 아시면서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심리 자체가 많이 허물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각오도 좀 하시면서 나중에 최종적인 목표에서 모든 걸 이루게 된다면 또 다 만족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오늘 이 문구를 들고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일장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또 오늘장에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에서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멕시코와의 나프타 협상 타결, 추가적인 또 캐나다와의 향후에 좀 호전적인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다우 지수도 굉장히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지금 S&P부터 먼저 살펴드리면 이제 나프타 협상 타결의 이제 기대 감등으로 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상승판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제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아직도 최상단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은 해 있지만 여전히 상승의 기운은 남아있다. 다만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따른 조정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상단 고점에서의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신고가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예측한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다만 신호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과열 구간에서 조정의 꺾임이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재 이슈들이 지속해서 호재만 나오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대내외적인 그런 뉴스들에 좀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건 남아있으되 조금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고요.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어떤 손절 라인 꼭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목표가 정해 놓으신다는 대응 가능하겠고요. 그게 힘드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의 강도를 확인하시고 눌림 자리, 그런 조정의 신호가 나올 때 기다려서 단기 매도 전략 구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지난 8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파가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상방 쪽의 대응과 그리고 단기 조정 시점에서는 단기지만 또 매도로서의 단기 대응을 해서 수익을 부과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펼쳤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과열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었고요. 역시나 어제 또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고점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윗꼬리를 다는 그런 형태로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온 이후에 과열 구간이 지속될지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점이고요.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상승파는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S&P와 마찬가지로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꺾인 자리에 그리고 급등에 따른 되돌림 반등이라든지 숨고르기 구간의 단기 조정 구간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 숨고르기는 대비하되 아무래도 지금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달러에 큰 영향을 받는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부터 1167 라인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파를 타고 왔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단기 급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역시 또 운 좋게도 제 예상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단기적으로 제시한 1220선까지의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하단짜리 최저점에서부터 1170라인부터 매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1200 라인대까지 중간 청산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차후로 1220선을 향한 그런 상승파를 염두에 두고 계속 매수 대응을 지속하면서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고요. 현재 자리는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또 대외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의 순간적인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상승파로 봤을 때 여전히 골드도 상방의 힘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금 혼조 구간이 좀 필요한 시간적 흐름이 조금은 필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좀 더 대응하시고 골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220선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지대를 완벽하게 구축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1230선, 35선까지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아랫단짜리 1200선 내외 그리고 1차적으로는 1205선 내외의 지지력 확보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같이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날 최저점을 찍은 이 시점부터 해서 매수 전략으로 해서 단기 추세 대응으로 해서요. 큰 수익을 많이 거뒀고요. 그 이후에 단기 조정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노려보는 현재로서는 추세라기보다는 단기 전략으로만 지속하면서 단기 수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급하게 지금 또 올라온 그런 만큼 유로 자체도 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추가적인 상방 쪽은 1.17500 돌파와 1.18000대까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보더라도 단기적인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꺾임이 보이거나 조정의 신호가 나온다면 단기 매도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0까지 바짝 다가섰는데요. 아무래도 이란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있으면서 공급 둔화 우려 이야기가 날돌고 있는데요.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무역 협상의 어떤 그런 호조와 그리고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아마 이날에서 저번 주에서도 제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드렸고요. 69불대와 최대 70불선대까지의 단기 상승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전략대로 지금 거의 70불대에 다가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오일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고점 71.63을 향한 추가 상승의 힘을 더 발휘한 이후에 단기 고점에 대한 그리고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세가 한 번쯤 터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쪽에 매수 쪽을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단기 전략으로 손절 라인 꼭 설정하시고 이제 다음 라인 자리는 70불대 선 그리고 71불까지의 자리를 오픈해 놓고 대응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단기 조정의 꺾임에 대한 단기 매도 전략도 충분히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한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주요 도시의 한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 확대되면서 사드 보복과 관련한 규제들이 속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아직 남아있는 제약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시 한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는 미중 간 무역 전쟁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영철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시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일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1%, 8.69포인트 내려가지고요. 2,769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0.64%, 그리고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0.8%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추세대 이제 하단에 좀 걸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단을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전일 일단 상승한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큰 변동성이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 자체에서도 거래량이 소폭 좀 줄면서 관망세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부터는 좀 중국 주식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그 중국 사드 보복 해제 가속화로 이제 한국행 단체 관광이 좀 허용이 된다라는 그 관련된 이슈고요. 그다음에 장쑤성 쪽에서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가 허가됐다라는 그 이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들이 하나둘씩 좀 해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중국 관광객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걸까요? 사실 이 뉴스가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본 건데요. 일단은 이 뉴스를 찾자마자 가장 먼저 본 거는 그 국내 시장에서의 시간에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일부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에 반영이 되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스쳐가는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장 뭐 국내 증시에서 호텔신라나 아니면 뭐 신세계 이런 면세점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과거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이벤트들을 깊게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성 이벤트 정도 또는 장초반에 반짝했다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확대를 되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되나 보다라는 시장의 인식을 좀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국인 관광객들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호조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약 조건들이 좀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장쑤성 같은 경우에 다른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허가는 했지만 이게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 등은 이용할 수를 없고요. 그다음에 영업점을 통해서 오프라인 마케팅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니까 완벽히 열어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영업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제한을 뒀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 자체도 일정 규모를 넘을 수 없게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그 쿼터를 줬다라고 이제 좀 보는 게 맞겠죠.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제약 조건으로 걸려져 있지만 이런 제약 조건은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한번 좀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 차례 시장에 영향을 주고 나서 이런 쿼터까지 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 번의 뉴스로 반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분할로 뉴스를 반영하면서 투자 심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측면에서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약 조건은 남았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죠. 지적재산권 보호를 좀 강조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 도상국으로서 질적 경제 성장의 결정 단계에 서 있다. 그리고 중국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의 완벽을 가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지적재산권은 사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던 사안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 미국의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텐츠나 아니면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IT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허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간 이제 봐줘왔었던 부분들을, 중국이 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산업까지 이제 좀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건 그런 상황이고, 사실 처음 초기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정말 뭐 독재자처럼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 그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나라들의 제조업이 겪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이제 그래,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 플로우로 많이 바뀌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 쪽에 대한 특허권뿐만이 아니라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부분들이 개도국에서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GDP나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이게 WIPO인데요. 이 사무총장과 한 회담에서 중국은 더욱더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짚고 봐야 될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수혜가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해외 주식, 이따가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 중국 주식을 코멘트를 하겠지만, 앞서 이슈는 국내 화장품이나 면세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이슈는 국내 컨텐츠 관련된 당연히 호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국내 컨텐츠,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이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중국 국제 여행 봐야겠죠. 중국에서 이제 사드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단체 관광객에 대한 쿼터가 있긴 하지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여행사, 항공사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 면세점 그리고 여행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도 이 면세 쪽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반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1.10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72.000 위안, 손절가는 6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중국 국제여행에 대한 소식을 들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행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 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량 급증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걸까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농협과의 재계약 불발로 신규 계좌 발급 서비스를 중단했던 빗썸이 오늘 농협과 합의를 마치고 재계약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인 가이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저희 오늘도 윤진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좀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경제위기가 들어가면서 암호화폐를 터키랑 남미 쪽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지금 터키와 남미에서요, 암호화폐 관련한 이슈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신흥국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좀 불안한 법정 통화를 대신해서 자산 가치를 조정하는 대체 수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정 통화들이 각국에서 지금 미국에 관련된 이슈가 증가를 하면서 네, 지금 현재 좀 전화 상황이 온전치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다라는 생각에 좀 투자가 몰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터키와 남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진 멘토님과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네. 일단 신흥국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불안한 법정 통화 대신해서 자산 가치의 대체 자산으로 구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일단 신흥국 안에서 법정 통화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오히려 빨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신흥국에 대한 가치 자산들을 뽑아서 오히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과정에서 통화국들이 각각 다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그래서 남미랑 터키 쪽에 관련된 통화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미 안에서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이란도 같이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일단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께서 어느 쪽으로인가 자산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는 금리나 암호화폐 쪽으로 거래량을 옮겨야 되는 게 핵심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멘텀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단 암호화폐 그리고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함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었는데, 이런 모멘텀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하고선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신흥주자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안전자산이 맞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던져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법정 통화 대비해서는 오히려 안정하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암호화폐 말고 좀 다른 변동 상품이 없는지가 궁금한데요. 다른 안전자산들의 수요는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석 달 전부터 터키, 아르헨티나 관련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금거래량이 폭증을 했고요. 특히 거래량 터키에서 증가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측에 따르면은 터키 금거래량이 지금 1만 7천 건을 기록했었는데 약 3개월 만에 지금 약 2배가량 뛰어서 4만 건을 기록을 했죠. 정확히 2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뭐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의 안전자산을 위해서, 자산의 안전성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화폐를 빠르게 금으로 전환을 하고, 물론 이 금을 추후에 달러로 다시 재전환을 하는 과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금과 달러의 보유 비중을 둘 다 늘리려는 퍼센티지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성분 외에도 별도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금이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은데, 사실 이 수요가 전부 다 수요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본인들의 리라와 혹은 뭐 볼리바르화를 그대로 금과 달러로 매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 거래량 자체가 그 국가 내에서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시 거래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안전자산 암호화폐로 바로 통화를 이전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대폭 늘면서 일단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전환을 했다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전환하고 나서 이 암호화폐를 다시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지금 현재는 좀 어떤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극적인 거래 증가세를 보인 곳은 일단 미국과 무역 갈등을 보였던 리라가 폭락한 터키입니다. 최근에 사실 터키 하면 이제 버버리 관련된 이슈도 네이버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터키의 화폐 가치가 지금 하락을 좀 보여왔는데, 올해 들어서 본격화됐고 최근 한 2개월 들어서 가장 폭락세가 심해졌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 투르크의 거래 대금이 지금 일시적으로 13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거래소인 코인임 같은 거래량 경우에도 63%가량 증가를 해줬고요. 증가치가 130%, 63%인 겁니다. 그냥 기존 거래량 대비해서 현재 거래량이 63%, 130%가 아니고요. 일단 이와 반면에서 리라와 가치는 7.2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당시보다 더 떨어진 6달러까지도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2분의 1 토막까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1 토막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도 중간중간 발생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최근에 이제 2013년에 키로푸스 공항 같은 경우에도 금융 위기 때문에 계좌들을 한번 동결을 시켰죠. 국민들 계좌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점 기준으로 자신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우려해서 내놓은 조치였고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인 정부랑 은행이 언제든지 돈을 앗아갈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서 이때 2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266달러까지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투자 때 이쪽으로 금액을 다 국민들이 옮겨 놓았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키프로스 공화국 측에 있던 자산가들은 대부분 초기 투자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대규모의 자산가로 성장할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장들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 안에서 암호화폐 좀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인정을 받더라도 여전히 법정 통화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암호화폐 가치 규제 공백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달 초에 스위스 금융그룹 UBS 측에서 보고서에는 일단 비트코인이 지폐, 동전, 수표 같은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치가 21만 달러를 넘기거나 네트워크 처리 용량이 극적으로 향상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런 거래량이나 네트워크 처리 용량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화폐가 실질적으로 현재 화폐를 대체를 해주려면은 사실 오히려 최근에 테더를 통해서 각국 거래소들이 거래를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기존의 달러나 혹은 화폐 가치와 1대1로 고정 매칭이 되면서 이 거래 환율 자체가 일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일정한 퍼센티지를 갖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변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주던 인플레이션을 주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자산으로서는 절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동시에 화폐로서의 거래성도 굉장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실 때 일단 현재 굳이 금과 달러를 대체할 수단으로 보시기에는 너무나 좀 빠른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이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테더 혹은 최근에 이제 구글 베이시스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베이시스 프로젝트 혹은 지금 골드만삭스 측의 자회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서클, 이런 상품들처럼 아예 고정환율로 들어가는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 안전자산으로서 통화 가치가 증가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들의 페트로를 발행을 시켜서 페트로에 대한 고정 환율을 만들어 놓고 오일로 기초자산을 지지시켜버린 다음에 이걸 안전자산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탔었기 때문에 가치상으로 마이너스를 겪고 왔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겪고 왔죠. 근데 오히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오일이고 추후에 소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이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옮기려는 만큼 아예 고정환율로서 화폐로서 쓸 수 있는 상품인지, 이런 부분에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세요. 네, 지금 일단 빗썸이 이르면 30일 농협과 실명계좌 서비스 재계약에 들어간다라는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빗썸의 실명 확인 계좌 신규 발급 서비스가 이제야 좀 재개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서비스가 멈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기존에 HTS 거래를 하시던가, 주식 거래, 선물 거래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갑자기 멈췄다는 거는 거의 초유의 사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일단 이번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같은 경우에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서비스가 30일 기준으로 재개될 전망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일단 빗썸과 농협 간의 재계약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이번에 30일, 정확히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두 회사 간의 계좌 서비스 발급 재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일단 재계약 체결 들어가고 나면은 이슈가 터질 부분으로 보이고요. 공시도 다 뜨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신규 계좌 개발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지금 거래가 막힘으로써 사실 우물안 개구리가 됐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지속적인 시세 폭등 과정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바로 거래를 오픈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이 모든 종목들에 들어가셨다가는 타 거래소 대비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데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좀 폭등해 있는 상태지 폭락해 있는 상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들어가셨다가 초반부터 잃으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그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거를 좀 필요로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농협은행 측에서는 오늘 11월까지 실명 확인 계좌 미전환 투자자에 대한 전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빗썸을 비롯한 거래 사이트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 비율을 지금 단 40%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투자자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빗썸 측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인데, 일단 자산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김으로써 이 자산들을 빗썸 법인계좌에다 유치를 시켜놓고 여기서 이자를 받아야 추가적으로 빗썸의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에서 지금 이자가 빠진다면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냥 암호화폐 수수료만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빗썸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금융사태가 터진다던가 해킹 사태가 터진다던가 할 때 빗썸의 수익 구조가 줄어든 만큼 리스크가 살짝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빗썸 자체가 기존에 보유해놓은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갑작스런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멘토님께서는 앞으로 빗썸의 서비스 재개 소식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빗썸의 몇 화폐들, 특히 스트라타피스나 스팀 같은 경우에는 타거래소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컸습니다. 거의 한 100%에서 200%까지도 넘게 시세 차익이 일어났었고요. 이 시세 차익이 공격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자 발급 이후에 신규 계좌들이 들어와주면서 트레이딩량이 늘어나주고, 그리고 타 거래소와의 시세 차익 부분이 다시 매칭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 100%, 200%에 달하던 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일단 신규 계좌 서비스가 막힘에도 5비트를 제쳤었습니다. 빗썸이. 그래서 사실 거래소 순위에서는 아직까지도 10위권 이내 혹은 10위권을 살짝 벗어나더라도 10위권 초반대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위권 후반대까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상위권 거래량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에 일단 1위를 달리고 있던 빗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계좌 발급이 늘어난다면 소수 계좌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계좌 거래가 증가를 한다면은 문제는 이 소수 거래량들은 굉장히 단타적인 거래 그리고 짧은 거래만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세 부분을 폭등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량 계좌들은 소액 계좌들이 참여하지 못하던 지금 시점에서 장을 폭증시켜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거래 시세 차익을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이 소액 계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냈던 이 기존의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액 계좌가 재발하는 만큼 무량 계좌들의 거래량은 반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빗썸 거래자분들은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를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위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